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 이걸 딛고 아주 강력한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정조의 시대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정조하면 역시 그 아버지, 사도세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모화견이라는 이 비극이요. 맞아요.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개인적인 비극이 단순히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시스템 개혁의 어떤 동력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시작점이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이게 그저 부자 간의 갈등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당시 아주 치열했던 그 당파 싸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얽혀서 터진 사건이었죠. 아,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예 회복, 복권을 추진하는데요. 이게 그냥 아들로서의 효심,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걸 통해서 기존의 그 지긋지긋한 당파 싸움을 좀 잠재우고 왕에게 권력이 딱 집중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도덕적 명분을 확보한 거예요. 아하, 효를 정치의 전면에 내세운 거네요. 네, 바로 효치. 이게 정조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뭐랄까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분만으로 개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조치도 있었겠죠. 당연하죠. 즉위 초부터 자신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외척 세력이나 환관들, 이런 세력들을 먼저 싹 정리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 거죠. 이게 모든 개혁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펼쳤는데 그 유명한 탕평책, 할아버지 영조 때랑은 좀 달랐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영조의 탕평은 흔히 완론탕평이라고 해서 여러 세력 간에 좀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어요. 네, 약간 세력 안배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조의 줄론탕평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왕 중심적입니다. 단순히 세력 균형이 아니라 정책이나 인물의 옳고 그름, 그리고 능력의 우수함까지 왕인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이거였죠. 와,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스스로를 학문과 도덕의 최고 권위자, 즉 군사, 스승이자 군주로 자처하면서 개혁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론, 소론 가릴 것 없이 심지어 남인계열까지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했고요. 그런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게 바로 법전 편찬이었군요. 대전 통편. 맞습니다. 경국대전 이후에 흩어져 있던 법령들을 싹 정비해서 체계화한 건데요. 이것도 결국 왕의 통치 철학을 국가 시스템에 명확하게 딱 박아 넣으려는 작업이었죠. 법치주의를 강화한 겁니다. 그 개혁 추진의 핵심 동력, 엔진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규장각이었고요. 네, 규장각. 처음에는 그냥 왕실 도서관이었잖아요. 근데 정조 5년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싱크탱크 역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된 거죠. 정조개혁의 심장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인재 양성소 역할까지? 네, 특히 그 초계 문신제라는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37세 이하의 젊고 똑똑한 관료들을 뽑아서 정조가 직접 교육하고 시험을 봤어요. 임금이 직접이요? 네,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그야말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죠. 친위 엘리트 그룹을 만든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서울 출신 학자들도 포함되었다는 거네요. 박제가, 유득공 같은 인물들. 맞아요. 그 당시 서울은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제약이 엄청났잖아요. 관직 진출도 거의 막혀 있었고요. 네, 차별이 심했죠. 그런데 정조는 이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합니다. 기존의 어떤 권력 기반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해서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엘리트 그룹을 확보하고 또 그들이 가진 실용적인 학문, 이용우생 사상 같은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 거죠. 머리 좋은 신하들만 있었어는 안 됐을 텐데요. 개혁을 뒷받침할 물리적인 힘, 군사력은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그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정조는 장용영이라는 왕 직속의 친위 부대를 만들었어요. 장용영이요? 네. 기존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어떤 세력들을 견제하고 군사 지휘권을 왕에게로 완전히 가져오려는 목적이었죠. 개혁을 뒷받침할 강력한 군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원 화성 건설도 다시 봐야겠군요. 단순히 아버지 묘를 옮긴 효심의 발로만은 아니었다는 거.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효심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에요. 군사기지이면서 행정 중심지, 그리고 상업 기능까지 갖춘 계획 신도시였던 거죠. 신도시요? 네.
정조의 개혁 세력이 주도하고 장용영 군대가 주둔하면서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를 실험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구상된 겁니다. 정약용의 과학적인 설계나 거중기 같은 신기술이 동원된 것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경제 분야에서는 신의 통공 조치가 있었고요. 네, 신의 통공. 이건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독점 판매권, 금난정권이라고 하죠. 이걸 유계전을 제외하고는 폐지한 조치입니다. 독점권을 없앤 거군요. 네, 그래서 상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당연히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백성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요? 물론입니다. 기존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이 대개 정조의 개혁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민생 안정과 정치적 목적이 같이 있었네요. 그렇죠. 다만 이게 정조가 죽고 나서는 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권문세가와 특권 상인들이 결탁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한계도 보입니다. 정조 본인이 워낙 뛰어난 학자 군주였잖아요.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저술도 남겼고요. 그런데 문화나 사상 쪽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도 보였다면서요. 문체 반정이라는 게 네, 그 점도 참 흥미로운데요. 정조는 스스로 학문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장려했지만 동시에 통제하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당시 유행하던 좀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인 문체, 이걸 폐관소품체라고 하는데 이걸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는데요? 이건 정통 주자학에서 벗어난 뭐랄까 불순한 문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오직 정통적인 고문만을 써야 한다고 강제했어요.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였을까요? 왕이 정한 기준, 표준적인 사상 외의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일종의 사상 통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의 그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 의지가 문화 영역에까지 미친 거죠.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개혁이 결국 정조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했던 걸까요? 1800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급변하잖아요. 맞습니다. 49세. 정말 안타까운 나이죠. 정조의 죽음은 곧 개혁의 중단, 아니 좌초를 의미했습니다. 오랫동안 톡살썰 같은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근데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나 의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면 그보다는 지병이었던 종기가 악화됐거나 혹은 과로로 인한 뇌졸중 같은 질병 쪽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제기됩니다. 원인이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중요한 건 정조 사후에 그가 만들었던 규장각, 장용영 같은 핵심 기구들이 정말 순식간에 힘을 잃고 해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조가 키웠던 개혁 세력들은 다 밀려나고요. 그리고 조선은 세도 정치 시대로. 네. 소수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는 그 암울한 세도 정치 시대로 빠져들게 되죠. 정조는 분명 뛰어난 개인이었어요. 그 역량으로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던 계몽군주였고 실학정신이나 개혁 노력은 지금 봐도 대단한데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멈춰버린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너무나 강력하게 왕 개인의 역량,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의존했어요. 시스템 자체가 리더 한 사람에게 너무 종속되어 있었던 거죠. 리더가 사라지면 시스템도 무너지는? 네. 과연 그런 개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정조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조처럼 강력한 리더 개인의 비전과 의지만으로 사회 전체의 공감대나 혹은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조의 그 빛나는 업적과 또 너무나 허무한 좌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리더십과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당신과 함께한 정조시대 딥다이브였습니다.